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네, 오늘은 토지 중에서 지구 단위 토지와 지구 단위 외의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 뭐 어떤 학자들 또 뭐 어떤 분들도 뭐 이렇게 토지를 나누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실무상에서 뭐 강학을 한다고 하면 지구 단위 내의 토지와 지구 단위 바깥의 토지가 있다고 크게 구별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 단위 내의 토지하고 지구 단위 외의 토지는 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토지라고 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시간상의 속도에 있어서 지구 단위 내가 월등히 우월하고요. 첫째, 그다음 지구 단위 밖에는 시간상 좀 많이 걸린다라는 그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내의 토지는 그 지구 단위 관련 그런 법이 있어요. 거기 그러한 규칙, 그런 그 지구 단위 지침이 마련되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 단위 내의 토지는 뭐 도로, 공원, 뭐 호수용지,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우리가 웬만한 토지에다는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그 지구단위 내의 토지는 솔직히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아도 뭐 기본적인 것은 검토를 해야겠지만은 아주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구단위 토지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을 못 지을 땅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반면에는 지구 단위 바깥의 땅은 법이 한 200개에서 300개, 또 지자체의 또 조례, 알 수 없는 조례, 그런 것까지 솔직하게 말해서 본인이 새가슴인 사람들은 그 지구 단위 바깥의 땅은 대부분 공인중개사인 저도 뭐 간략하게 몇 가지 법률만 검토하고 이런 토지를 추천해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재수 없으려면 지구 단위 바깥의 땅은 엉뚱한 법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엉뚱한 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아주 자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바깥에 있는 땅은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는 땅이죠. 그래서 아마 초보자라면 지구 단위 내의 땅을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구 단위 내의 땅을 누가 진행을 하느냐, 주체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는 대한민국에서 국토부에서 이관받아서 하는 토지주택공사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도 하고요, 수자원공사도 하고 일부 공공공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도 농어촌공사가 했고, 뭐 수자원공사도 꽤 뭐 부산이라든지 저기 안산 앞에 그런 데서 수자원공사도 뭐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공공기관의 그런 공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방문하시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SH 서울공사, 뭐 경기공사, 경기도 뭐 개발공사, 그 다음에 광역시나 특별시는 도시공사라는 말을 좀 많이 붙여요. 그 다음에 도는 개발공사를 많이 붙입니다.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경우는 큰 시 정도는, 또 서울에는 경기도에 있는 시들도 다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뭐 용인개발공사, 뭐 수원개발공사라든지 수원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그 자체적으로 그 토지 개발을 하는 그런 게가 주체가 됩니다. 거린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지구 단위 내의 토지에서 우리 개인들이 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지구 단위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토지를 보시게 되면 그 평택 고덕 신도시 토지 같은 경우에 많이 보시면 보셨겠죠. 그 다음에 무슨 유래 신도시, 그 다음에 수안지구, 수안신도시,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 이렇게 지구 단위를 지정을 하죠.
그래서 그 지구 단위 내를 보시면 그 지구 단위 지정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들은 각각의 여기 제가 써놓은 것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단위를 지정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뭐 신도시가 있고 산업단지 있고 뭐 관광단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구 단위 중에서 그 공공기관과 아파트를 가장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주거용 신도시가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그 제가 지구 단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개발의 속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좀 개발의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단위 토지를 딱 보고 뭘 봐야 됩니까? 가장 큰 것은 바로 아파트 부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혹시 공공기관이 끼어져 있는가. 공공기관이 없더라도 아파트 부지 정도만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최소한의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으면 좋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부터 봐보겠습니다. 아파트 용지는 개인이 좀 할 수가 없겠죠. 건설회사들이 할 겁니다. 그 전에 그 증권회사들이 이거 자기네들이 그냥 그 주택면허도 없이 그냥 아파트 용지에도 예전에는 아파트 용지에도 뭐 개인도 다 입찰할 수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자기가 아파트 용지 개인으로 사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피부쳐서 팔 수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증권회사들이 많이 가져가서 법의 맹점을 이용했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주택 면허를 가지고 있고 뭐 주택 1년간, 2년간 뭐 300호 이상 신축 뭐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만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파트 용지나 빌라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 그런 경우는 지금 이제 건설회사 아니면 분양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라고 큰 땅을 뭐 예를 들어서 있는데 나중에 거기다 안에다가 건설회사든지 일반 개인이 분양받아서 도로를 놓고 한 뭐 100평씩 이렇게 쪼개서 80평씩 쪼개서 일반 단독주택을 좀 팔 수 있는 것을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도시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가장 늦게 완성된 토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토지가 단독주택 부지가 도시가 다 거의 아파트가 다 되고 4층짜리 아파트 같은 그런 다세대 빌라들이 쭉 다 완성되고 단독주택도 어느 정도 들어서고 점프주택도 들어선 다음에 단독주택 부지가 먼저 개별 단독주택 부지가 먼저 지어지고 그런 다음에 가장 늦게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가 미분양 났다가 그 건설회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개인이 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상업용지. 상업용지는 개인이 뭐 들어가셔도 됩니다. 돈이 많으시면. 근데 개인이 들어가셨을 때 통상 지방은 한 20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겠죠. 경기도나 그런 경우는 막 50억에서 100억, 서울 같으면 100억 이상이라 개인들이 좀 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근생이나 준주거 부지는 그 근생 같은 경우도 100평짜리도 있고요. 좀 크면 120평, 150평, 한 220평 이 정도까지. 준주거 부지도 좀 그렇습니다. 근생 부지는 상업용지는 저희가 거기서 상가 집어넣고 뭐 호텔도 넣을 수 있고 뭐 유락시설 넣을 수 있고 뭐 그런 시설입니다. 근생 부지는 아파트 가까운 곳에 3층이나 4층, 5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 상업을 넣을 수 있나 조금 조그만한 것. 이것도 개인이 도전해 볼 만하거든요. 보통 땅값은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기초 금액이 조그마한 10단위 같은 경우는 뭐 3억, 4억, 5억도 나올 수 있고 좀 광역시 같으면 10억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초 금액이 뭐 최고가 입찰이죠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 부지. 그러니까 근생 부지하고 준주거 부지 뭐 큰 상업용지 큰 차이점은
그 근생 부지는 한 제가 4, 5층을 주로 이렇게 용적률 그 정도밖에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으면 보통 주거용을 지으려고 하면 오피스텔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상업용지에다도. 근데 준주거 부지는 에, 말 그대로 주거잖아. 준자 떼버리면. 그래서 준주거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큰 뭐 평수 좀 크게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원룸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도 지을 수 있고요. 조그만하게도 뭐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준주거 부지를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주차 용지,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1층 정도만 이렇게 하고 2, 3층 정도를 주차장으로 쓰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업 용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입찰을 참여할 때 노예 주차장이나 없어서 건물을 못 짓는 주차장이 용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또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잘 그 입찰 공고문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게 개인이 가장 많이 도전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점포주택용지예요. 점포주택용지는 그 금액은 단독주택용지하고 면적이나 금액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점포주택 1층에다 상가를 넣을 수 있고 2층, 3층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시세 차이가 가장 많이 남겨먹을 수 있어요. 뭐 지방에서도 단독주택 부지는 굉장히 은행 이자보다도 낮은 좀 더 한 2배 정도나 이렇게 3배 정도는 그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점포주택은 당첨되자마자 뭐 1억씩, 2억씩 이렇게 오를 수 있는 또 나중에 위치가 좋으면 땅값만 한 내가 보통 LH가 보통 지방들은 저런 점포주택 이제 1억 정도에 내놓거든요. 물론 경기도권으로 가면 한 2, 3억, 3, 4억까지도 나오고 서울은 뭐 5, 6억, 7, 8억까지도 나오겠지만 이런 경우 한 광주광역시나 이런 데서 많이 봐봤는데 점포주택 부지가 아주 좀 엑기스 노른자의 땅 같은 경우는 땅값만 한 10억 정도 시세 차익 남겨먹더라고요. 그 도시가 완성되어졌을 때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투자하기 가장 좋은 것 점포주택용지입니다. 가장 추천해드리고요. 지금 근데 문재인 정부 그 이전에는 지금 상업용지, 그다음에 근생용지, 그다음에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최고가 입찰이고 점포주택 부지하고 단독주택 부지는 그 대체적으로 100평 이상이면 최고가 입찰, 100평 이하는 다 뺑뺑이였거든요. 운빨 좋으면 가져갔는데 이게 뭐 투기꾼이라고 좀 몰아가는 성향이 있어서 지금 이것도 다 최고가 입찰로 했고요. 좀 비인기 지역은 뺑뺑이로 하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투자로서 좀 가치가 없는 땅들, 업무시설 용지입니다. 이거는 기업체도 그 초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땅들은 굉장히 도심지가 늦게 업무시설 용지라는 게 그냥 건물 지어서 오피스 빌딩으로 회사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회사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회사용으로만 쓰려고 하면 그게 많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상가 시설처럼 그 안에다 학원도 들어오고 노래방도 들어오고 뭐 식당도 들어오고 뭐 업종 가리지 않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업무 시설 용지는 딱 회사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이 미분양으로 계속 장기간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땅을 사서 뭐 피받고 남기려는 것은 전략상으로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용지도 저는 그 클러스터 용지라는 게 그 공공기관이거나 그런 공장 지으라는 거는 회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업체들이 제조업이라든지 보통 봐보면 그 회사라는 공장 용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장 용지는 더 싸잖아요. 굳이 클러스터 용지도 물론 싸긴 한데 거기도 이렇게 비싸다고 그 회사 측에서는 별로 안 들어와요. 거기 이제 그래서 그 클러스터 부지 용지도 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서 안 나가면 뭐 좀 일부를 4순위 부자분들은 상가를 좀 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긴 하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개인 투자자로서는 좀 위험한 위치라고 봅니다. 용지 자체가. 그 다음에 주상복합용지. 주상복합용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서울권, 그 다음에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좀 도시나 좀 되고,
광주광역시에도 주상복합용지가 거의 상무지구 이 정도나 제가 봤을 때 그 봉선지구나 이렇게 아주 좀 되어지는 저기 우리 광주 같으면 저기 이렇게 한 세 군데 나중에 한 네 군데 정도까지 될 수 있겠나요? 광주 성정 KTX나 저기 터미널 부근 그다음에 상무지구 그다음에 봉선지구 이 정도나 주상복합부지가 좀 그 개발이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주상복합부지가 굉장히 개발되기가 좀 저는 어렵다고 좀 보거든요. 이게 토지를 보면 지구단위 계속 도시계획에서 놨던 거 보면 지방에서는 저 주상복합용지가 안 팔리고 계속 미분양으로 나왔습니다.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지거든요. 그다음에 공장용지는 자기가 제조업을 하시고 계시면 투자하기 좋은 땅인데 우리 개인들은 투자하기 좀 그렇겠죠. 나중에 이거 공장용지는 공장 관련 면허 없고 그러면 또 다 몰수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유소용지가 계속 지금 사양산업에 대해서 좀 비추천이고요. 정교용지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이 좀 하기에는 그렇겠죠. 본인이 이제 뭐 목사하시거나 그쪽 천주교 관련, 그다음에 뭐 절에 같은 그쪽에 해당된 부신들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학교용지를 사서 뭐 전매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개인들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유치원 용지도 어떤 경우는 봐보면 그것을 막 전매할 수 있는 허락이 가능한 유치원 용지가 있기도 하고요. 불가능하기도 하는 요건이 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지구단위 토지와 비지구단위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은 왜 지구단위 내에 있어서 그 속도에 대해서 한번 지구단위 투자를 하는데 속도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